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클로즈업. 자, 오늘은 시황맨의 시장 타파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분과 함께하죠. 블로그 이동훈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 그 시장에 대한 돈의 흐름을 먼저 한번 짚어볼게요. 예. 제가 오프닝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최근 들어서 그 안전자산의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걸 보니까 안전자산을 누군가 좀 팔고 있고 예. 이런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그럼 위험자산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예. 이런 걸 오프닝으로 했었거든요.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위험자산에 투자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졌던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네네. 경기 침체라는 게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 실적을 넘어서 이제 경기 침체가 들어가면 기업들의 실적은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뭐 주식시장 같이 위험하다라고 인식 변동성이 큰 시장보다는 꾸준하게 가격 변경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장, 그러니까 채권이라든가 금이라든가 이제 안전자산으로 불리우는 기축통화 일부라든가 이쪽으로 네네. 자금이 쏠리게 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무역 협상에 대한 일정이 구체적으로 이제 확정이 돼서 실제로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 상태가 됐고, 그다음에 파월 의장의 발언들이 또 긍정적으로 나오고 하면서 안전자산보다 경기 침체를 여겨졌던 어떤 이슈들이 좀 완화가 돼주고, 오히려 지금 경기 둔화 대비 주식시장이 좀 빠르게 많이 하락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안전자산 쪽에서 좀 나와서 위험자산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는데요. 뭐 날짜로 보자면 파월 의장의 발언 전후부터 좀 돌아서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파월 의장이 발언했던 것은 일단 인내심을 갖겠다. 금리 인상을 좀 우리가 경기를 봐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많은 이제 예. 시장에서 환호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어떻습니까? 이 발언이 시장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거리가 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1차적으로 어느 정도는 끌어올릴 정도의 재료는 됩니다. 그러니까 추세를 완전히 바꿀 정도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네. 근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데 우리가 돌이켜 보면, 그러니까 10월에 금융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던 게 이제 무역 갈등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감이 있었고, 파월 의장의 발언, 이게 이제 금리 계속 올릴 것이다. 다음에 이제 자산 축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계속 현재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라는 게 돼버리면서 경기는 안 좋다고 그러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 그리고 연준에도 계속 돈을 흡수하는 상황에 상당히 투자자들이 지금 불편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돈을 흡수하면 시장에서 경기가 더 나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가 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변수가 됐던 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충돌하는 형태가 됐잖아요. 네, 엄밀하게 뭐 보면 4일 만에 이러면서요. 충돌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그렇죠. 이제 당한 거죠. 근데 이것도 또 하나의 변수가 됐던 게 지금 이 시점에서 갑자기 연준 의장이 교체가 되는 교체된다면. 상상을 하게 됐잖아요. 네. 투자자들이 현실적으로 교체되기는 어려운 건데, 그런데 파월 의장이 교체가 안 되는 상황으로 이제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도 난 있을 거다라고 있을 했으니까. 거다라고 네. 얘기해 준 것 자체도 이것도 불확실성을 완화시켜 준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 정책에 대한 유연한,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과의 어떤 충돌 상황도 유연해지게 되면서 투자자들이 좀 안심하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경기가 상당히 나빠지진 않겠구나라고 네. 일부 올라올 정도 되는데, 이제 그다음 숙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이라든가 중국의 지표가 좀 내려가는 건 맞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과연 돌아설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냐라는 것까지는 투자자들이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의 반등까지 나오겠지만 추세 전환은 지표까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을 2019년에는 몇 번이나 할 것이냐라는 이제 설왕설래가 많이 있는데 어느 정도로 예측되고 있어요? 요즘에는? 사실상 금리 인상 작년으로 끝났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점도표상으로는 올해 한 2번 정도 예상이 됐었잖아요. 근데 제가 차트 하나 준비한 게 있어서 한번 보시면 좋은데, 이게 올해 3, 6, 9, 12, 그러니까 분기 말에 미국의 금리 인상 확률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네. 3월 같은 경우는 5% 정도고요. 6월에 14%, 9월에 1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인상 확률보다 동결 가능성이 높고요. 재미있는 건 4분기인데 4분기에 13.2%가 금리 인상 확률인데요. 네. 금리 인하 확률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아, 저건 오히려. 인상 확률만 네, 그러니까 보여주신 거고. 지금보다 올라갈 확률을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안 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데다가 네. 4분기 같은 경우는 인상 확률이 13%인데 오히려 인하 확률이 14%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오히려 인하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거라서 지금 금융시장에서는 사실상 미국의 금리 인상은 끝난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건 정말 경제 상황, 다음에 이번 금융위기가 이제 무역 갈등이 해소되고 나서의 어떤 주식시장의 반응 이것까지 보여지면서 또 달라지긴 하겠지만,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상 가능성은 뭐 지극히 낮아진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세요? 금리를 오히려 올해는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는 금융시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굳이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굳이 돈을 흡수하지 않을게, 너희한테 돈을 많이 줄게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미국 경기가 지표상으로도 굉장히 안 좋아 보입니다라는 예. 또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서요. 오히려 예. 또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 잘 보면
그 중국에서 돈 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제히 돈 푸는 상황에서는 시장이 처음엔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둘 다 나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제조업 지표라는 거는 제품 생산해 내는 어떤 걸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건데 생산을 덜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안 산다는 얘기고 그렇죠. 경기가 나빠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중국은 지금 지급 준비율도 내리고 돈도 막 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미국까지 그렇게 해버리면 처음에는 유동성이 풀리니까 좋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경기가 나쁜가 보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매물이 또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그림보다는 미국은 현재 상태 고정. 그래서 미국은 괜찮다. 다만 주식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멈추는 거 정도 메시지를 주고 중국만 계속 돈을 푸는 그림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투자자들의 안심과 네. 유동성이 풀린다라는 기대감이 어우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그림상으로 훨씬 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중 무역 분쟁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사실 굉장히 놀라웠던 거는 류허 부총리가 깜짝 등장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리들끼리 이제 서로 다른 부서에서 뭐 협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장 나타나서 예.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무게를 실어주는 듯한 느낌인 것 같아서요. 예, 사실 차관급 회담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차관급은 결정을 내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서로 결정된 안을 갖고 와서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기싸움 정도 하고 이 정도 저쪽에서 원한다, 우리가 원한다라는 걸 주고받는 자리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부총리가 가서 사실 부총리가 가서 어떤 얘기를 했다는 거 알려진 게 없는 거고 게리 씨하고 사진 같이 찍은 거 미국의 부대표하고 류호 부총리하고 같이 사진 찍은 게 이제 보여진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 자체만 가지고도 류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결정권이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진전된 어떤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 그다음에 중국이 상당히 성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나타내진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이 본 건 이번보다는 다보스 포럼에서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부주석과의 어떤 만남 다음 단계까지도 전까지는 큰 재료가 안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감이 조금 낮춰져 있는 상태였는데 이번에 이제 류허가 참석을 하게 되면서 중국이 상당히 성의를 보이고 있고 지금 뭐 쌀이라는 거 대두 정도 수입하는 거 선을 넘어서 미국이 원하는 걸 상당히 맞춰주고 있다라는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투자들 입장에서는 이 역시도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재료라고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까지 저희가 좀 아이템을 접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우리 시장으로 넘어올게요. 삼성전자의 일단 실적 발표 생각보다 많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안 좋았던 것에 비해서 주가의 안 좋은 폭은 좀 제한적인 것 같고요. 어떻게 예. 분석하세요? 사실 13조 중반 정도 시장에서 봤었죠. 그리고 네네. 어제 증권상고에서 11조 8천억 정도. 그것도 굉장히 놀라웠어요. 예, 이제 그것도 왜냐면 상여금 1조 원 반영시킨 거이기 네네. 때문에 그래도 저렇게까지 나올까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10조 8천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명백하게 이제 어닝 쇼크인데 오늘 주가가 그렇게 이제 나쁘지 않았던 것은 역으로 이게 바닥일지도 모르겠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림이 어떻게 바뀌어 버렸냐면 그러니까 삼성전자 올해 예상되는 1분기 영업이익 예상치가 아직까지는 11조 원대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11조 원 3천억, 11조 3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10조 8천억에서 이게 올라가게 되면 2분기, 3분기, 4분기는 더 올라가는 쪽으로 시장에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4분기가 실적 바닥일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번 실적 부진이 뭔가를 털어낸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떨어진 것 같이 보이는데 네. 이게 단지 가격 하락 정도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반도체 재고를 털어내기 위해서 싼 가격에 일부러 다 털었을 가능성도 좀 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면 반도체 재고가 줄어들었다면 반도체 가격 떨어지는 속도가 완만해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런 부분들에 또 주목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들은 4분기 실적 바닥에 좀 무게를 두는 것 같고요. 특히 외국인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12월 24일, 그러니까 미증시가 대폭락이 나왔을 때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뭐 폭락이 나왔다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하락이 나왔을 때인데 그날부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집중 매수했거든요. 지금 매수한 게 한 3,300억 정도 샀고요. 평균 매수 가격이 38,300원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주가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3분기 실적이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은 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4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보고 오히려 현대차가 3천억 원 미만 되는 어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워낙 쇼크스럽기 때문에 더 빠지긴 했습니다만 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은 훨씬 더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림으로 투자자들이 좀 상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대차와는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은 게 주가 반등이 일어났던 것이 수소차에 대한 비전 발표를 하면서 반등이 올라왔었고 그러면 삼성전자는 사실 그런 뭔가에 뭐 특별하게 시장을 놀래킬 만한 어떤 발표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우리가 뭐 예. 경험한 거 없으니까 거기서 좀 비슷하게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현대차는 사실 실적 바닥이기 때문에 올라오면서 그런 재료들이 더해진 거예요. 수소차뿐만 아니라 신차 효과들.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한전 개발, 한전 부지 개발에 따른 어떤 기대감, 자산 부분이 좀 불거졌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가격 하락이 멈춰질 것이다, 완만해질 것이다라는 네.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삼성에서 심혈을 기울이는 게 아무래도 갤럭시 S10이 될 겁니다. 그렇죠. 9보단 10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불거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사실 갤럭시 S9하고 8하고는 별 차이가 없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에 이게 10으로 넘어갈 때는 또 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또 중국이라든가 이런 인도라든가 이런 데서 애플과는 달리 저가폰 만들면서 대응을 좀 잘해놓은 편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갤럭시 S10 모멘텀이 좀 발휘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IT 업종이 이제 좀 상승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마련하고 있는 정도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되겠네요. 예, 지금 오늘 장에서도 실제로 보면 그동안에 강했던 종목군들, 그러니까 모멘텀 투자를 했던 뭐 바이오라든가 네. 5G 관련된 종목들이 빠지면서 그렇죠. SK 하이닉스 일부 장비주들,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버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이제 수급이 좀 바뀌는 듯한 움직임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총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볼 텐데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했던 거는 뭐 글로벌 시장의 돈의 흐름 그리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주가의 흐름을 좀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 외에도 다양한 시장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단기적으로는 변수는 아직도 있죠. 뭐 주식시장은 늘 변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브렉시트 표결도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모르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틀에 또 옵션 만기일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우리가 좀 걸고 넘어가야 될 거긴 한데 시장의 판이 그동안에는 확실한 종목군들 중심으로 제한된 종목 장세가 만들어졌는데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계기로 적어도 오늘 장에서 보면 저평가 낙폭과 대주의 매수가 좀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본다라면 지금은 모멘텀 투자, 그러니까 뭐 5G 같이 재료가 뚜렷했던 종목들 중심으로 갔다라면 지금은 여기서 조금씩 분산해 나가는 낙폭과대 저평가주들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좀 높여나갈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낙폭과대 저평가주를 어떻게 선택을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현대차 실적 바닥을 보면서 이제 그때부터 자동차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네. 얘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IT 기업들이 또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IT 기업들에 대한 어떤 관심, 특히 이제 대형주들 중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3,300억 샀고 같은 기간에 하이닉스를 800억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흐름을 본다라면 이런 대형주들에 대한 어떤 관심 가져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대부분 IT 쪽으로만 좀 이렇게 무게가 실려 계신 것 같아서 혹시 다른 업종들에서는 그런 게 없을까요? 결국에는 중국이 경기 부양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이 경기 부양은 어제는 또 짐 로저스 발언 때문에 철강주가 강세 보였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소재 섹터들 그리고 유가가 오늘까지 6일 연속해서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가 올라갈 때 반응할 수 있는 게 또 화학주들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재 쪽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도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증권주, 미국의 금리 인상이 사실상 중단됐다라면 네. 금리 리스크 완화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증권주도 계속해서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디테일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 클로즈업 블로크 이동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탐나는 주식 2PM이 준비한 소식은 모두 여기까지고요. 코스피 시장이 0.2%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2%. 코스닥 시장이 조금은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0.7% 하락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남은 시간도 좀 투자 전략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